여긴 안 돼, 마마 가게야. 1992년 4월 LA가 불타는 동안 한 무리의 흑인 갱단원들이 한인 가게 앞을 막아섰어요. 그날 밤 2,300개가 넘는 한인 가게가 약탈당하고 불탔지만 사우스 센트럴 52번가 선셋 마켓만은 달랐어요. 이 가게는 우리가 지킨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흑인 주민들과 갱단원들이 교대로 밤새 불침번을 섰어요. 폭도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막아섰죠. 한인과 흑인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그 밤, 왜 이들은 한 한인 가게를 목숨 걸고 지켰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전, 1950년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정숙이에요. 1947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직전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 셋을 키우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겨울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냉골에서 빨래하시던 어머니의 손을 손가락 마디마다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던 그 손을 말이에요. 정수가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단다. 하지만 내가 베푼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흔적으로 남아.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아. 어머니는 항상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우리한텐 남 도와줄 여유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면 우리 집 쌀을 한 대박 덜어서 갖다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그날 저녁죽을 끓여 먹었죠. 엄마, 우리도 배고픈데 왜 줘요? 내가 투덜거리면 어머니는 저 할머니는 더 배고프시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16살 때 나는 서울로 올라와 가정부로 일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죠.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냥 가난하게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2살 되던 해에 나는 영수를 만났어요. 그도 나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성실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죠. 우리는 돈 한 푼 없이 하객도 10명 남짓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1971년 가을,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국 가는 거 어떨까? 내 친구가 LA에 있거든. 거기선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우리 같은 사람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를 떨어뜨렸어요. 미국이라니, 그건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꿈 같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애들 생각하면 더 나은 곳에서 살 기회를 줘야지. 영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살았던 것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했거든요. 1972년 3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낡은 가방 2개, 우리 가족 전 재산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고
공항에서 우리를 배웅하시던 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어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옆자리 진우가 무서워서 내 손을 꽉 잡았고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했어요. 영수 친구 철호가 우리를 마중 나와 반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미국 생활 어때요? 차 안에서 내가 물었더니 철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힘들어, 솔직히 라고 대답했죠. 그는 우리를 사우스 센트럴이란 동네로 데려갔는데 낡은 건물들과 깨진 유리창, 담벼락에 휘갈겨진 낙서들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한인들이 사는 데는 비싸 여기 집세가 제일 싸거든. 우리가 묵게 된 2층짜리 낡은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 무서웠어요. 방 안엔 가구라곤 침대 하나뿐이었고 창밖으론 철조망이 쳐진 공터가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에선 계속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유리 깨지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이미 골아떨어졌지만 나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영어를 못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나 설거지 같은 것뿐이었어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어 찾아갔더니 면접을 보는 백인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영어 못해? 라고 물었어요. 리틀. 나는 손가락으로 조금을 표현했지만 여자는 한숨을 쉬며 쏘리라고만 했고 그게 끝이었어요. 10군데를 넘게 찾아다녔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영어 못하면 안 돼요. 우린 한국 사람 안 뽑아요. 경력이 없네. 같은 말들 뿐이었죠. 어떤 곳에선 아예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저으며 Go away, go 라고 쫓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면서 나는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마침내 한 병원에서 시간당 $2 50센트를 주는 청소 일을 구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가서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닦고 침대 시트를 갈았더니 손이 어머니 손처럼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한 백인 간호사가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이런 냄새 나는 일을 어떻게 해? 라고 말하고는 코를 막고 나갔어요. 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는 걸 느끼면서 견뎌야 해 애들을 위해서 라고 되뇌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해가 지면 거리엔 술에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큰 소리로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키가 크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흑인 남자가 길을 막으며 돈 있어? 라고 물었어요. I don't have. 내 목소리가 떨렸고 남자는 한 발짝 다가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2층에서 옆집에 사는 흑인 할머니 루이스가 야, 저 아줌마한텐 손대지 마. 라고 소리쳤고 남자는 혀를 차며 돌아갔어요. 루이스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와 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요? 조심해요.
여긴 위험한 동네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또 울었어요. 5년이 흘러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았고 영수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는 병원 청소를 계속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엔 지쳐서 쓰러지듯 자고 주말엔 밀린 빨래하는 이런 삶이 전부인가 싶었거든요. 1980년 어느 날 영수가 흥분한 얼굴로 여보, 가게 하나 나왔대. 사우스 센트럴의 작은 식료품점인데 주인이 다른 데로 이사 간대라고 말했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영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 뭔가 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 말이에요. 3만 5천 달러인데 우리가 모은 돈이랑 은행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영수의 말에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해봐요라고 대답했어요. 52번가와 웨스턴 애비뉴 모퉁이에 있는 선셋 마켓은 가로 5m, 세로 10m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낡은 냉장고 세대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있는 우리 가게, 처음으로 우리 이름이 붙은 뭔가였어요. 첫날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영수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나는 선반을 닦으며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견뎠어요. 오후 3시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흑인 여자가 첫 손님으로 들어와 우유 한 통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고 나는 헬로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대답 없이 돈만 내밀었어요. 여자가 나가려는데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미스 라고 소리치며 주워서 건넸더니 여자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땡큐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영수가 시작이 좋은데?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눈빛이 차가워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가게를 연지 일주일째 하루에 손님이 5명뿐이었고 대부분 물건만 사고 말없이 나갔어요. 어떤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또 코리안이네, 또 우리 돈 빼먹으려고라고 혀를 찾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오후 헐렁한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뒤로 쓴 10대 흑인 소년 5명이 우르르 들어와 과자 코너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을 따라다니며 지켜보자 한 소년이 왜 따라다녀요? 우리가 뭐 훔칠 것 같아요? 라고 물었고 다른 소년이 코리안들은 맨날 이래 라고 말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나는 계산대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한 소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하듯 얘기했어요. 우리 감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은 떨리면서도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도와주려고요. 소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가 물었어요. 콜라 어디 있어요? 나는 저쪽이에요. 따라와요 라고 말하며 냉장고로 안내했어요. 소년들은 콜라를 집어들고 계산하며 나갔는데 문을 나서던 한 소년이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땡큐라고 말했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위험해. 저런 애들한테 친절하면 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괜찮아요. 저 애들도 그냥 애들이에요라고 대답했죠. 솔직히 나도 무서웠지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모퉁이에서 낮에 가게에 왔던 소년들이 나를 불렀어요. 헤이, 코리안. 가게 주인 맞죠? 나는 걸음을 멈췄고 소년들이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한 소년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계산대에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멍하니 지갑을 받았고 소년들은 조심하세요. 여긴 위험하니까라고 웃으며 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 손님이 조금씩 늘었고 그 중엔 단골도 생겼는데 루이스 할머니가 달걀을 사러 와서 신선한 달걀을 골라드렸어요. 얼마예요? $2 50센트요. 할머니가 지갑을 뒤적이다가 돈이 부족한지 돈을 덜 가져왔네라고 난처해 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달걀을 봉지에 담아주며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니까요. 루이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는 다음날 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 가게를 소개하며 저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를 함부로 안 대해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가 위스키라고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손님,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남자가 소리쳤어요. 닥쳐. 돈 낼 건데 왜? 나는 영수를 말리며 괜찮다고 위스키를 건넸어요. 남자는 돈을 던지듯 계산대에 놓고 나갔고 영수는 화난 얼굴로 저에게 물었어요. 왜 저런 놈한테까지 잘해줘? 나는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너무 착해라며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했죠. 1982년 겨울이 되자 가게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단골들이 생겼고 하루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자주 왔는데 어느 날 아기를 안고 들어온 피곤해 보이는 여자가 기저귀 코너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나가려고 해서 내가 손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기저귀 한 팩과 분유 한 통을 봉지에 담아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건넸고 네, 저 돈이라고 당황하는 여자에게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또 공짜로 준 거야? 영수가 물었어요. 기록해뒀어요. 다음에 갚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반이나 갚을까? 괜찮아요. 우리도 한때 저랬잖아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뭐라 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일주일 뒤 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른 젊은 엄마들도 우리 가게를 찾기 시작하며 저 아줌마는 우릴 무시하지 않아 우리 형편을 이해해줘라는 입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한인 상점 주인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봐요, 홍씨, 당신 너무 싸게 팔아. 그러면 우리 장사 안 돼. 그리고 공짜로 너무 많이 줘. 흑인들한테 그러면 안 돼. 버릇 없어져. 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나는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 여기서 살아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비웃으며 나갔어요. 나는 한참 서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겼어요. 1990년이 되자 LA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흑인과 경찰의 충돌, 한인 상점 주인과
흑인 손님 사이의 갈등이 뉴스에 매일 나왔고 그 해에는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가 한인 상점에서 강도로 오인받고 총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 LA가 들끓었고 흑인들은 한인 상점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한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우리 가게에도 긴장감이 돌아 손님들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갑게, 조금 더 경계하듯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한 젊은 흑인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 너희 코리안들은 다 똑같아. 우리 돈만 빼먹고 라고 소리쳤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우리 동생이 너희한테 죽었어. 남자가 진열대를 밀쳐 과자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나는 겁이 났지만 다가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서 나갔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1992년 4월 29일 로드니킹 사건 판결이 나던 날 흑인을 구타한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오후 5시쯤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고함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문 닫아요. 영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셔터를 내리려고 했는데 루이스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마마, 빨리 집에 가요. 폭동이 시작됐어요. 한인 상점들이 불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요? 난 괜찮아요. 당신이나 빨리. 우리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차에 올라 빠져나왔는데 사람들이 상점 유리를 깨고 물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과 연기와 불길이 보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오마이갓 영수가 중얼거렸고 우리는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화면 가득 불타는 LA 쑥대밭이 되는 코리아타운, 하나둘 불타는 한인 상점들,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영수가 가봐야 해라고 일어섰지만 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고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가게로 갔고 거리는 전쟁터 같았어요. 타버린 차들과 깨진 유리, 약탈당한 상점들이 즐비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우리 가게는 멀쩡했어요.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건 가게 앞에 흑인 남자 5명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우리 가게를 지킨 거였죠. 그중 한 명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마마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낮에 가게에 자주 오던 마커스였어요. 마커스, 너희가. 이 가게는 우리가 지켜요. 아무도 건드리게 못하게 할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안으며 울먹였어요. 고마워, 고마워. 마커스가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마마는 우릴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폭동 속에서 유일하게 흑인들이 지킨 한인 가게라는 우리 가게 이야기는 동네에 퍼졌고 신문과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어요. 전 그냥 모두를 공평한 사람으로 대한 것뿐이에요. 이 동네에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폭동은 일주일 만에 진정됐지만 LA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한인타운은 폐허가 됐으며 수천 개의 가게가 불타고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많은 한인들이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흑인들이 우릴 미워해요라며 LA를 떠났지만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여기 남아요. 정말? 네, 이 사람들이 우릴 지켜줬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들 곁에 있어야죠. 가게를 다시 열자 손님들이 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꽃을 들고 어떤 사람은 카드를 가져왔어요. 마마 고마워요. 우리 편이 돼줘서 한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난 내 편이 아니라 그냥 내 이웃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마마, 당신은 천사예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아니야. 그냥 아줌마야라고 했죠. 1993년 어느 날 한 흑인 청년이 맥주를 들고 돈을 내지 않은 채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고 영수가 야 라고 소리쳤어요. 청년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조심해. 넘어질라 라고 소리쳤어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더니 멈춰 섰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와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맥주를 내밀었어요. 괜찮아, 가져가. 나는 웃으며 네. 라고 당황하는 청년에게 배고프지? 라면도 가져가라고 라면 한 봉지를 더 건넸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왜 이렇게 잘해줘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얘기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청년은 다음날 돈을 가져왔고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와 청소를 도와줬어요. 마마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아니야, 넌 원래 좋은 애였어. 아니에요, 전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도 저 포기했었어요.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엄마한테 가봐.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달 뒤 중년 여성과 함께 와서 마마, 제 엄마예요 라고 소개했어요. 여성이 내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어요.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이 제 아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제가 못해준 걸. 나도 눈물이 났어요. 세월이 흘러 1995년, 1996년, 1997년이 지나며 가게는 이제 동네의 중심이 됐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올 뿐 아니라 고민을 이야기하러, 위로를 받으러 왔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직장을 잃은 남자, 남편에게 맞는 여자,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 그들이 마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어느 날 생계 보조 수표를 들고 온 여자가 이미 술에 취한 채 가게로 왔어요. 술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수표를 받았지만 현금을 주지 않고 대신 여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당신 부인이 여기 있어요. 수표 가지러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쳤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가족 생각해. 이 돈으로 술 사면 애들은 뭐 먹어? 여자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주저앉아 울며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중얼거렸고 나는 여자 옆에 앉아 위로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질 거야. 포기하지 마. 얼마 뒤 여자의 남편이 와서 나는 수표를 건넸어요. 부인 잘 챙기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1998년 성탄절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왔지만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선물을 들고 왔어요. 루이스 할머니는 케이크와 카드, 꽃을 줬어요. 마마,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커스도 와서 작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건넸어요. 마마, 이거 우리가 모아서 산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마마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가 얘기했어요. 당신 잘했어. 여기 남기로 한 거, 이 사람들 곁에 있기로 한 거. 나는 창밖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전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준 것뿐이에요. 1999년 2월 3일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마마, 굿모닝.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라고 인사했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어요. 오후 5시에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진우가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었으며 영수는 선반을 정리했어요. 6시 30분에 마지막 손님이 인사하면 나갔어요. 내일 봐요, 마마. 그래, 조심히 가.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영수가 은행에 입금하러 돈 봉투를 들고 나가길래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영수는 괜찮다며 진우랑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는 진우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헤이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얼굴을 반쯤 가린 2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돈 내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빨리. 그때 영수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게 보여서 나는 여보 라고 소리쳤어요. 남자가 총을 영수에게 겨누자 진우가 엄마 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섬광이 번쩍이고 굉음이 울렸어요.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따뜻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마. 누군가 소리쳤고 119 불러. 마마, 눈 떠요. 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진우와 영수의 얼굴이 보였고 그리고 루이스 할머니와 마커스도 보였어요. 언제 왔을까요? 마커. 내가 중얼거리자 마커스가 울며 말하지 마요. 마마 구급차 오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큰 청년이 우는 게요. 괜찮아. 나는 웃고 싶었지만 힘들었고 눈꺼풀이 무거워 조금만 쉬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자 어머니가 보였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웃고 계신 어머니가 정수가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어요. 엄마, 전 제대로 한 걸까요? 그럼 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잖아. 하지만 가족을 두고 가는 게 괜찮아. 넌 그들에게 더 큰 걸 남겨줬어. 뭔데요? 사랑하는 법을. 나는 울었고 어머니는 이제 쉬렴. 넌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했어요. 1999년 2월 11일 세인트 앤드류 성당에서 내 장례식이 열렸고 300명이 넘는 흑인과 히스패닉과 백인과 한인이 함께 모였어요. 루이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했어요. 마마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어요. 이 험한 동네에서 매일 힘든 일들 속에서 마마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마마는 우리를 피부색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요. 할머니가 흐느끼자 마커스가 일어났어요. 전 나쁜 놈이었어요. 마약 팔고 훔치고 그런 인간이었죠. 근데 마마는 저한테도 웃어줬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저한테 친절한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마마는 제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을 봤던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한 걸. 마마 덕분에 전 사람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마. 마커스가 주먹으로 눈을 닦았어요. LA 시의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홍정숙 씨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1992년 폭동 때 이 도시는 증오로 타올랐습니다. 흑인과 한인은 서로를 적으로 봤죠. 하지만 홍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홍 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내 가게로 가서 문 앞에 가득한 꽃과 켜진 촛불과 붙어있는 편지들을 봤어요. 마마 사랑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라고 적힌 편지들 사이에 마마 우리가 범인을 찾아낼게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라고 적힌 갱단 아이들의 편지도 있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주민들의 제보가 쏟아지며 모두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마마는 우리 천사였어요 라고 증언했고 경찰이 범인 한 명을 체포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다른 한 명은 도망쳐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고 있어요. 2000년 2월 3일 내가 죽은 지 1년이 된 날 세인트 앤드류 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열렸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케이트라는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렀어요. 이건 안녕이 아니에요. 당신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따뜻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나비를 볼 때마다 당신은 거기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나 있어요. 마마, 그들은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워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영수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죠. 영어도 서툴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내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남의 힘든 거 이해해줘야지라고요. 아내를 잃고 전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 하필 아내를, 그렇게 착한 사람을 왜 데려갔냐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21살이 된 진우가 나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슈퍼히어로였어요. 망토는 없었지만, 초능력도 없었지만, 엄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 못했어요. 왜 엄마가 우리 돈을 남한테 빌려주는지, 왜 도둑한테도 친절한지.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는 믿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좋은 면이 있다고,
그걸 끌어내는 게 사랑이라고.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처럼 살게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약속해요. 14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제게 매일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엄마가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넌 강한 아이야. 엄마, 전 강하지 않아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흐느끼자 루이스 할머니가 일어나 수진이를 안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아가, 내 엄마는 내 안에 있어. 항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계속 내 이야기를 신문, 뉴스, 잡지에서 LA의 천사, 사랑의 마마, 인종을 넘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어요. 2001년에는 선셋 마켓 자리에 벤치 하나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작은 홍정숙 추모공원이 생겼고 작은 동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정숙 1947년부터 1999년까지 이 동네의 마마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종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그 공원 벤치에 앉아 나를 기억해요. 루이스 할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했대요. 마커스는 대학을 졸업해 사회복지사가 돼 힘든 청소년들을 돕고 있어요. 마마가 저를 구했으니까 저도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진우는 의사가 돼 가난한 동네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진이는 사우스 센트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줬으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영수는 2015년까지 살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2월 3일이면 추모공원에 가서 꽃을 놓고 벤치에 앉아 몇 시간씩 있었대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내 생각하죠.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라고 대답하셨대요. 2020년에 코로나 시기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 많은 한인들이 공격당했을 때 사우스 센트럴 주민들이 나섰어요. 우리는 마마를 잊지 않았어요. 마마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예요 라고 말하며 마치 1992년 폭동 때처럼 흑인 주민들이 한인 상점 앞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제 60대가 된 마커스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모아 순찰을 돌았어요. 한 기자가 마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커스가 웃으며 마마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대답했대요. 2022년에 LA시는 2월 3일을 홍정숙의 날로 지정했어요. 이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라고 LA 시장이 말했어요. 추모공원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동판을 읽고 벤치에 앉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대요. 어느 날 LA에 막 이민 온 젊은 한인 여성이 공원에 왔어요. 여기가 마마를 기리는 라고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맞아요. 우리 마마라고 말했어요. 마마를 아세요? 물론이죠. 마마는 우리 모두의 엄마였으니까. 마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마는요, 당신을 사람으로 봐줬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냥 사람으로.
마마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돈 없으면 외상으로 줬고, 배고프면 먹을 것 줬고, 힘들면 이야기 들어줬죠. 마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여성도 울컥하며,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여성의 손을 잡으며,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마마는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친절할 때마다 마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져요.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란, 영어도 잘 못하는, 돈도 별로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리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네가 베푼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흔적으로 남아.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아. 라는 말이 맞았어요. 내가 베푼 사랑은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었고 그 사랑은 살아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마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마마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누군가 자신이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마마가 가르쳐준 대로라고 실천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봐주세요. 피부색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게 시작이에요. 힘든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저 사람은 더 힘들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실수하면 바로 비난하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해 보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웃어주기, 인사하기, 감사하기,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는 52년을 살았어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나눴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옆 사람에게 미소 지어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보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누군가의 마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947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199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떠난 평범한 한국 아줌마 홍정숙. 사람들은 나를 마마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저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미소 지으세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니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씨앗, 친절의 씨앗을요.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길 바라요.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괜찮아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외로우신가요? 괜찮아요. 당신 곁에 누군가 있어요. 지쳐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마마 홍정숙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진 않은지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